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자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찬반 집회가 잇따랐죠. 김 위원장이 실제로 서울에 온다면 국내 정치와 한반도 평화 국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두 정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 안 온다, 오더라도 좀 나중에 온다. 이 정도 선택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연내 답방이 9월 평양선언의 마지막 항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북한의 정상국가 이미지와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 이미지 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나 혹은 제재 완화에 대한 뭔가 확실한 답을 갖고 오기보다는 서로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왜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 이미지가 중요하냐면 지금 비핵화는 약속이잖아요. 북핵 폐기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 문제로 이렇게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답방하길 기대하고 다만 이제 우리는 북한과는 달리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잖아요. 그게 우리의 체제 우월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반 집회에 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만 그게 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쉽게 서울 답방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본인이 왔을 때 기대하는 거는 제재 완화가 1차적인 기대 사항일 텐데 그게 지금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또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계속 제재는 계속된다. 이런 메시지가 유지가 되고 있고 요 근래에 또 미국 국무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 리스트를 더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 점에서 특별히 가져갈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그 반면에 이제 부담은 많이 있죠. 당장 안전에 대한 부담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핵 폐기에 대한 뭔가 좀 진전된 성과가 서울 방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본인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렇게 제시할 만한 것이 사실 좀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주저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한 거고 또 한 번 또 가야 되고 또 그렇게 큰 이득은 없지만은 나머지 소소하게 또 본인에게 있어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답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하면 오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겠는가. 제재 완화에 대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적어 보인다. 그런 측면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요. 우선 가장 주저하는 건 경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들께서 세 분이나 북한을 방문하셨지만 그쪽은 폐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다 되는 거죠. 예, 통제 사회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의 군부나 이쪽 분들은 걱정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경호 문제가 제대로 될까? 그리고 우리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제 김정은 위원장 답방 반대 시위까지 보도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 환영 집회까지 열리니까 어쩌면 북한의 시각에서는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니까. 그래서 경호 문제를 최종적으로까지 신경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50대나 60대만 돼도 못 올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30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지도자로서 용기를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을 답방하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일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지도부도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의 이 긴 여정을 좀 과정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좀 그런 과정적 인식, 그래서 이 답방이 비핵화로 가는 혹은 제재 완화로 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하게 된다면 국회 연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전제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완전한 종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평화 경제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동작동 국립모지에 헌화를 하고 또 천안함 유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입니다. 과거사 문제, 6.25라든지 카알기 폭파라든지 천안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사과가 선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만약에 정상회담 의제로 안 올라가면은 어떻게 온 국민이 쌍손 들고 환영합니까? 오히려 국론 분열만 가중시키죠. 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 뭐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또 그 한일 관계라든가 대외 관계에서 늘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 역사 문제 또 과거사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외교 관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야당 또 보수층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통해서 과거 그런 그 선대가 저지른 6.25 전쟁이라든가 또 각종 도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이후에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거나 걸림돌이 돼서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 연설을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 서울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 그걸 대체한다면 이제 국회 연설인데 그걸 그 민주당만 참여하는 국회 연설이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는 국회 연설이라야 되고 또 그렇게 안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또 거기 그 연설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야당이나 또는 보수층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또 기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결과가 있어야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특히 이제 그 국립현충원 참배 같은 경우에는 선대 그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또는 사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야당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됐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태영호 전 주연공사가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롭고 분방한 사회를 보는 것 자체, 번영된 사회를 보는 것 자체, 왜 이 사회가 번영됐는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때문이다라는 걸 깨닫고 가는 것으로서 북한 체제의 변화에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게 좋다, 오도록 하는 게 좋다. 오도록 하려고 한다면은 너무 부담을 안 주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찬성하는 모습도 반대하는 모습도 그대로 그냥 보여줘라 이런 말이잖아요. 예,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걸 주저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안 오게 된다면은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를 못 보게 된다면은 그건 북한 체제에도 체제 변화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사회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했던데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좀 귀담아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그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면 그 물밑에서 이제 접점을 찾을 텐데요. 그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이 좀 될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어려울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은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크게 국립현충원도 참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 바람은.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임수경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한 갔을 때 빨간 머플러 두른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은 계속되어 왔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남한이 승리했어요. 그 이후에 북한을 어떻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쟁을 했는데 휴전 상태로 60년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승패를 못 가린 싸움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쪽에서 한쪽에게 예를 들면 6.25 남침에 대한 뭐 큰 틀의 사과는 뭐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대화가 되게 어렵게 진행되는데 사과하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대화하는 데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의미를, 그게 일대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통 크게 뭐 국립현충원을 방문한다면 저는
최소한 남남 갈등은 어쩌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강요하고 와라. 이건 조금 네. 무리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자체가 조금 조정 국면인데 예.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한 10%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10%포인트가요. 예, 처음 판문점 정상회담 때 한 2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예. 이제 평양 정상회담 때 한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15% 정도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는 이 진폭이 좀 더 이제 줄어드는 건데, 그런 걸 감안하면은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면은 한 10% 정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이게 단기 효과라는 겁니다. 9.27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2달 만인데 거의 그때 한 60% 후반까지 갔는데 지금 40% 후반으로 한 20% 가까이 떨어진, 2달 동안 20% 가까이 떨어진 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그게 오래 못 가는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는 이게 장기적인 지지 요인이 못 되고, 장기적인 지지 요인, 구조적인 지지 요인은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에서 계속 성과가 안 좋았고 앞으로 전망도 별로 안 좋다. 전망이 좋아지려면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가 좀 늘어나려면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고수하겠다고 하니까 예. 설령 서울 답방을 통해서 한 10% 정도 올라가더라도 그 부분에 변화가 없으면 금방 장기적이다.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율 전망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지율은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정부든 잘하는 분야와 좀 부족한 분야가 있겠죠. 근데 특히 경제 문제 같은 경우 저의 바람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가 확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정부에도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경제는 사실은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부와 국민과 국회와 기업과 정말 힘을 모아서, 그리고 노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상생의 협력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국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안 통과가 됐는데요.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야 3당의 목소리와 당시 상황을 좀 저희가 녹취로 준비했는데요.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168인, 반대 29인, 기권 15인으로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걷어차고 기득권에 의한 위한 기득권 동맹을 맺고 말았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진짜. 이건 정말 야합도 모자라서 독재하는 거야, 독재. 네, 야당 반응은 격앙된 분위기거든요. 이 질문을 좀 다시 최 의원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셈법이 무엇일까? 왜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처리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예산안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예산안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략이었고, 이런 결과는 거의 필연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면서 선거구제 개편은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각 당의 의석수를 둘러싼 정말 생존을 놓은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복잡한 사안을 예산안에 연계시키면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격앙된 말이 나오는 것은 그런 어떤 각 당 지도부, 야3당 지도부의 이게 전략 실패에 대한 스스로의 보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선거구제 개편은 지금 석 달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여러 조합을 가지고 국민을 우선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득해야 되고, 그 안을 낼 수 있는 변수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중대 선거구제까지 넣으면 저는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도 답을 찾을 길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소위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역구 예산
그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을 다 가져가고 이런 부분에서 비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안 통과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거든요. 저 100% 동감입니다. 그 문제점 있고 개수조정 소위까지가 법적으로 이제 제도화된 건데 개수조정 소위를 넘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에서 하는 거는 저는 뭐 어떻게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찬성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별개의 사안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향후 전국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제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향후에 만약에 이런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선거구 개편에 대한 그런 논의,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좀 탄력을 받고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나름대로는 야3당이 이 선거구제를 이슈로 띄우는 데는 성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으로 끝나신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징계특위 활동 기간은 물론이고 활동 기간 내에 이게 타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징계특위를 연장을 하든 뭐 다른 형식으로 하든 간에 야3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문제를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본인들로서는 어떤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또 그대 두 야당은 그 야3당 의견을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몇십 석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 한 석이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뭐 정말 뭐 한 석이 정말 소중한데 선거를 하기 전에 룰 미팅을 통해서 몇십 석을 내놓는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서 타결이 쉽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예산안은 그대 양당이 이제 합의해가지고 통과시켰는데 나머지 안들은 또 그대 양당이 서로 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또 야3당까지 해서 새 정치 그룹이 이게 대립하는 구도가 되면은 모든 현안들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때 되면은 또 그대 양당들끼리 타협을 해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야3당을 끌어안고서 다른 또 합종 연행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게 되지 않겠는가. 마냥 표류시키지는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이슈 띄우기에는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단식 농성 중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말 잠깐 저희가 녹취로 준비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이 촛불혁명으로 당하고 예산을 야합을 합니까? 거대 양당은 기존의 선거제도로 우리가 1, 2등을 차지했는데 왜 양보하느냐? 그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촛불혁명의 뜻을 거부한 것이 어제 예산안 통과의 폭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저를 바치겠다는 각오로. 그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그 결기가 좀 남다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게 좀 쉽게 이 국면이 좀 풀릴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의 단식을 많이 봤습니다. 그 DJ가 지방자치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단식해서 결국 쟁취했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또 단식을 통해서 개헌 현판식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래서 그런 길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식은 그 결기는 엄혹한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쓰던 방식이죠. 근데 과연 선거구제 개편이 그런 결기가 필요한가? 저는 그것보다는 협상력이 훨씬 필요한 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극한투쟁을 하는 것은 협상으로 타협으로 열어야 될 그 길을 과거 회기식 방식으로 여는 것이라서 사실은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지지만 바른미래당이 처한 상황에서 당 대표로서 당을 지키기 위한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적어도 단식하는 동안은 자유한국당으로 못 갈 거 아닙니까? 가고 싶은 의원들이 있어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존 전략으로서는 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구제 개편은 안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안으로 이제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고 일단 뭐
야당으로서의 어떤 야성, 결기보다는 좀 협상력이 필요한 대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일단은 지금 앞서 좀 잠깐 얘기가 나왔던 그 소소위에서의 그런 지역구 예산 가져가기 실세들은 결국 챙길 건 챙겼고 이번 예산안 통과가 이래서 참 야합이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비슷하게 보십니까? 해마다 보던 풍경인데 정말 구태연합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헌법에는 입법권과 예산권이 국회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국회에 없습니다. 행정부에 있습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70조 예산 가져왔는데 5조 정도 감액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몇 조 정도 이제 증액하고 역대 예산 국회 때마다 보면은 정부가 편성해오는 예산에서 국회가 실제로 조금 다루는 거는 거의 1, 2%입니다. 나머지는 정부의 예산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라는 게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뭐 예산을 골격을 못 건드릴 바에는 그냥 실리나 챙기자라는 쪽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필요한 당별 또는 이제 그 지도부별 또는 의원별 예산 가져가는 것, 예산 이권 챙긴다고 하면 좀 표현이 좀 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집중돼 가지고 결국 힘의 순서대로 여당 많이 가져가고 제1야당 많이 가져가고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예결위 개소정 소위원들 많이 가져가고 예결위 위원들 많이 가져가고 거기에 못 들어간 평의원들도 일부 가져가고 그게 우리 그 국회 예산심의의 현실인데 씁쓸하다. 이거는 정말 그 국회 헌법에도 안 맞고 또 혈세를 다루는 그 국회의 그 본리의 그 사명에도 안 맞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헌법에 맞게 국회가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나눠 먹기를 탈피하는 그런 대대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 정말 이 구태연한 이걸 갖다가 다음에도 또 보게 될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대목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매년 오르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인상될 것 같다 이런 관측인데요. 공무원 월급 인상률을 따랐다고 하는데 뭐 나름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개편 등으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국민들께 무조건 더 예쁘게 보여야 될 시기인데 이 시기에 세비를 올리면 인근 부대 비용까지 하면 한 2천만 원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세비가 예산안에 통과가 됐네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기에 어떨까? 국민 눈높이에 대한 지적은 두 분께서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국 상황 여기서 좀 정리하죠.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